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오대영 앵커 대신 진행을 맡은 이가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주말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한 명이 구치소에서 운동할 시간도 못 받고 있다, 이런 허위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약자 행세하면서 버티기 전략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잠시 후에 패널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갑질 논란으로 관심이 쏠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상처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았는데 단도직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예정됐던 특검 소환 조사에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요, 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산의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은 것이죠. 그런데 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것도 불발됐다고 합니다. 특검이 전한 서울구치소 입장에 따르면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전혀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서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서 난감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구치소 측에서 특검 측에 강제 구인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힌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굳이 물리력까지 행사해서 수용실 바깥으로 끌어내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특검팀에 밝혔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다시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저희 방송 전까지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는 것을 두고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서영주 상급부대변인님. 네. 지금 이 상황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중죄인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예우를 활용해서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온갖 수사에 대한 그 불응, 그다음에 온갖 그 허위 사실, 허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약을 구하기 힘들다. 구치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 구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의료진이요, 처방 바로 약 동시에 해줍니다. 그리고 뭐 혈압이라든지 아픈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바로 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구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 운동할 시간 정기적으로 합니다. 저는 다만 이제 독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할 시간을 수용자들과 같이 못하지만, 아니 뭐 그 안에서 운동하려면 운동을 못 합니까? 묶어놨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허위 주장을 통해서 지금 구속 수사기관에 있어서 이 20일을 버티고 사실 병보석을 신청해서 밖에 나온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공산으로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특검이 지금 오늘 구치소에서 밝힌 바에 오늘 2시에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3시 30분에 강제 인치를 명령을 했는데, 아마 그 구치소 내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나름대로 하진 않은 것 같으나, 특검이 내일 2시까지 다시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는 저는 수용시설에서 강제력과 물리력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최소한 특검의 수사를 임하도록 해야지, 이제는 서초동에 사는 피의자 A씨, 피의자 윤 씨일 뿐이지 더 이상 법치를 유린하는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서 예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내용은 민주당 쪽 패널 얘기 다 듣고 또 넘기겠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일까지 한 번 더 시한을 준 것이거든요. 내일 오후 2시에도 응하지 않으면 서영주 부대변인님은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뭐 강제 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구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수갑을 채워서 법정까지 이송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앞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제적 물리적 동원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내란범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뭐 전직 대통령들도 감옥에 갔습니다만은
그 사람들하고는 또 범죄의 경중의 차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강제 구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윤석열은 저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지난번에 1차 수사 받았을 때 박창환 총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오전엔 받다가 오후에는 거부했잖아요. 예. 아마 저는 이 내란 과정 또는 체포 과정 또 증거인멸 교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녹취라든가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판 받아봐야 나는 유죄이니까 이걸 정치적 투쟁으로 전환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재판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고려도 없이 아주 단칼에 법적 적용을 통해서 엄중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법원 2013년 결정 하나만 보고 국민의힘 패널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그 구속영장 발부받은 것을 이유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라고 이미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원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참 마치 물 없이 고구마 서너 개를 먹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러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조사와 구속의 그 과정에 자꾸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 윤 전 대통령 측과 변호인에게도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자꾸 이렇게 피하는 모습, 물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게 불법적인 조사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증거인멸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 내가 국내에서 어떻게 무슨 도피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다시 저렇게 구속이 된 입장에서 아무리 절차적인 그 부당성을 따지고 불법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하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 얘기냐? 이제는 정말 더욱더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서 회피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자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참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한 것이지만 그게 현행법에 어긋났다 하면 나는 법리적으로 그것을 정정당당히 다투겠다. 그렇지만 내 말을 믿고 따라온 많은 군인들 또 관료들 그분들은 내 말을 들은 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으니 그분들은 이 법적인 처벌에서 좀 빼달라. 모든 것을 불법으로 만약에 판정이 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조금 더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소 과정을 거쳐서 법원에서의 어떤 이 언행 이거에도 훨씬 더 당당한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뭐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불법적인 요인을 강조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해서 좀 이 전략으로 이 정치적인 투쟁 만약에 이런 전략적인 걸로 접근을 한다면은 좀 이 방향을 다시 선회를 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오늘 특검이 불출석한다는 그 사유서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낮 한 12시 40분쯤 거기 있는 수용실 앞에 교도관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뭔가 커뮤니케이션도 지금 조금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느낌이고요. 왜 이렇게까지 버티기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변호인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할 의지가 없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어떤 서류나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좀 맞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투쟁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죠. 근데 다만 저는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다가요.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는 이제 형사 재판을 과정을 통해서 다퉈야 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구속됐다가 구속이 취소됐다가 다시 재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점에 있다가 권력에 있어서 정점에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좋다 나쁘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내가 다음 수를 생각해서 정치적 어떤 투쟁을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그거보다는 지금은 일정 부분 본인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격하게 쌓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과정에서 수사를 당당하게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거는 본인의 유무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당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당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텐데 또는 이 정도의 후폭풍도 생각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냐 이런 반응들도 온라인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책임이라도 잘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도 나오던데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상황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갑작스러운 인권 침해 주장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재구속이 됐고요. 11일에 그때도 오후 2시에 특검팀 소환을 1차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주말입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수용실에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더라. 이거 인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했고요. 법무부가 바로 해명 자료 또는 설명 자료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하고 있다. 다만 시간을 좀 달리할 뿐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강제 구인이 불발됐고 2차 소환에 불응한 상황입니다. 소영주 대변인, 갑작스러운 뭐 약자 행세라는 표현도 쓰는 경우도 있던데 갑자기 이렇게 운동도 못한다, 약도 못 받는다. 어떤 전략일까요, 이건? 뭐 전략이죠. 예. 영치금 모금 운동이죠. 아하. 본인들의 지지자들에게 뭔가 내가 지금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고 제약을 당한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네. 일단은 그 김계리 변호사인가 그분께서 돈이 없다. 영치금 모금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400만 원인가? 뭐 그게 뭐 대단히 큰 돈인지 모르겠으나 영치금을 받고 그 외에 뭐 또 여러 가지 후원금들은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관리한다. 저는 그런 거를 고려한 상황이지 본인도 검찰을 오래 했고 예. 사실상 수용시설이라는 게 교정이잖아요. 왜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에서 기결이든 미결이든 간에 일반 생활보다는 제약을 줌으로써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슨 수용시설에 피서 왔습니까? 저 따지고 보면은 호캉스로 왔는데 국캉스입니까? 구치소에 국캉스 온 것도 아니고 예. 뭐 에어컨을 놔달라 덥다. 운동 시간을 좀 하려 해달라. 약에 대해서 주지 않는다. 외부 약품도 다 들어오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즉시 약도 처방하고요. 운동 시간을 구분해 놓은 거는 전직 대통령이가 독방을 준 거잖아요. 혜택을 준 겁니다. 예. 다른 그러면은 같이 홈방을 드릴까요? 칼잠자게? 그거 아니면은 정말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문제를 통해서 뭔가 여론전을 하고 본인이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핍박받는 이미지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중범죄자인 서초동에 거주하는 소재의 피해자 윤 씨로서 대우를 하는 것들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다. 결국에는 이런 허위의 주장들은 자업자득, 매를 버는 주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를 버는 주장이다. 김동연 대변인님, 이런 하루 만에 반박이 된 법무부의 해명 자료를 반박이 된 이 인권 침해 주장, 뭐 득실을 따진다면 실이 훨씬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훨씬 더 많다라고 계량적으로는 뭐 그런 우리의 민심의 눈높이가 지금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제가 보기에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에어컨이 안 나온다. 지금 이 폭염 삼복더위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 운동 시간이 없다. 조목조목 다 반나절 만에 이 반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인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요. 인치가 이 인자가 사람 인치가 아니고요. 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당국에서 원하는 장소에 강제로 끌어다가 논다 하는 의미에서 인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일단 불복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내일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지금 변호인단이 물론 수기를 하겠습니다는 내일은 아마 응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하고 이 보다
더 수사를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태, 뭐 자포자기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 측에서 계속 나옵니다만은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조금 더 비상계엄을 본인이 구국의 심정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니 바로 그거와 같은 초심, 이미 당당하게 응하면 훨씬 더 이 본인과 아니면 윤 대통령과 아직도 남아있는 그 지지자들에게 그게 네. 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꾸 이렇게 건강상의 의의로 얘기를 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또 트집을 잡는구나, 자꾸 피하려고 하는구나,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트집을 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이 특혜라는 말이 더 이상 안 나와야 됩니다. 윤 전 대통령,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교정 당국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독방을 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이쪽 우리 그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에서 자꾸 특혜를 요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과 언행을 보인다면 그것은 정말 사충수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어떤 정치적인 투쟁을 목적으로 하면은 내일부터는 전략적으로 다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그리고 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느냐를 따지고 볼 때 하나의 또 분석 중에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그 핵심 참모들이 뭔가 진술을 좀 바꾸고 있다. 그래서 나와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는 분석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순직해병 특검 수사를 받았죠. 이른바 VIP 경로설, 처음에는 경로 없었다라고 진술을 해오다가 지난 특검 조사 때는 크게 화내는 걸 들었다라고 순직해병 특검 조사에서 밝혔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두 개는 내란 특검입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총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이런 지시를 했다. 그리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해서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리한 진술하고 있으니까 나와봤자 소용없겠구나. 이런 것 아니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인권 이야기 나오니까요. 윤석열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 입틀막 기억하시죠? 대학생도 입을 틀어막고 국회의원의 말조차 틀어막은 사람입니다.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모습 보십시오. 국민들의 인권과 목숨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인권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덧붙여서 굉장히 비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내란 수사라든가 이 과정에서 모든 사실 범죄들을 자기 측근들이라든가 부하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란을 일으킬 정도의 하나의 자기가 뭐 자신이 있었다면요. 이거 다 내 탓이다. 나만 처벌하고 부하들은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1980년도 5.17 계엄 확대가 되면서 전두환 군부에 의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 잘못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풀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부하라든가 추종자들이 내가 왜 잘못했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윤석열인 사람이 시킨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책임 전가를 나한테.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윤석열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요. 윤석열이 다시 재기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효든지 뭐 김성훈이든지 전부 다 이제는 이 사람들도 윤석열에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덮어씌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분들도 분명히 죄가 있다고 봅니다. 부역한 것도 분명히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네, 김기웅 대변인님. 아무래도 이제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이제 구성하는 방식은 그날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 그리고 또 하나는 객관적일 수 있는 문서나 아니면 비아폰의 어떤 언제 전화 통하는 비아폰이 실질적으로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언제 구체적으로 누가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시그널이나 아니면 텔레 같은 보안이 좀 필요한 SNS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김태호 1차장이나 김상훈 차장이나 강의구 부소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기존에 했던 진술과 가장 본질적인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정권이 교체하고 나서 주변의 환경이 여의치 않다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저는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본인이 말했던 어떤 기존의 진술을 더 뭔가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조금 희박하고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의 어떤 진술의 변화가 있었고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지가 예전보다는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출석에 불응했지만 내란 특검 속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가 또 굵게 자라났는데 오늘 오전부터 드론 작전 사령부 등 군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소위 말한 외환 쪽으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장소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경기 포천에 위치한 드론 작전 사령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김병주 의원이 의미심장한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은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정황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 작전 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습니다.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입니다. 네, 서영주 전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새로운 가지가 하나 크게 뻗어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큰 틀에서는 지금 이 내란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긴장도를 최고조로 올리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했다라는 게 큰 줄기이고요. 그 자극 자체가 드론을 평양 상공에 보냄으로써 북한이 어떤 그 도발의 의지를 내비쳤을 때 굉장히 기뻐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이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지 기뻐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기뻐했을까? 그리고 무인기를 보냈을 때 이 백령도에서 평양으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항로들이 결국엔 그 작전사령부라든지 드론사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외환죄로 확장되기에는 북한이라는 그 상대와 통모라는 어떤 그런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네. 통모가 빠지게 되면은 일반 이적죄 쪽으로 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외환죄와는 일반 이적죄는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만 최소한의 지금 상황을 보면 평양 위에다가 무인기를 보냈다는 김병주 의원의 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해 보건데 상상도 못할 일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몇몇의 군 작전 수뇌부의 확인만 하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는 외환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이적죄는 분명하게 명백히 적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윤석열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게만 하면 금방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아까 그래픽 2개가 같이 있는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왼쪽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그 왼쪽이 김병주 의원실이 받았다는 그 제보 사진이었고요. 곧 올라갈 텐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 북한 언론이 공개했던 그 경로입니다. 두 개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한 명한테만 제보받은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복수의 드론 작전 사령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김병주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대변인님, 일단 이 오늘 오전에 나온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고 또 신빙성을 따져본다면 얼마나 좀 신뢰를 하십니까? 저는 포괄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전혀 근거 없이 무슨 평양을 좌표를 짓고 김정은의 어떤 그 거점인 15가 좌표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글쎄요, 김병주 장군이죠. 사성 장군 출신인데 지난번 그 계엄 비상계엄 상황에서 했던 그 언행을 돌이켜 보면은 글쎄요, 이 참 군인이라는 데는 저는 이렇게 흔쾌히 그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사와 국방부의 압수수색을 하는 마당인데 왜 제보를 저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제보에 따르면 이런 거다 하는 얘기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곧 드론사나 국방부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뜸을 들입니까? 이게 그러고 이 김정은의 거처가 최종 좌표였다. 이게 확인이 될까요?
저는 확인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그 사실은.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될 것만 이렇게 몇 가지 추려서 마치 제보 형식으로 하는 것은 글쎄요, 대한민국 사성장군 출신답지는 않다 하는 그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메시지와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그 메신저의 신뢰성이 메시지를 좌우한다는 면에서 글쎄요, 좀 더 오늘같이 24군데의 압수수색을 했다는 마당에서 그냥 나한테 들어온 제보, 복수의 제보에 따라서는 이렇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 믿어야 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입장에서는 뭐 모든 것이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둑이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저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요, 아마도 이 계엄을 같이 한 걸로 지금 돼 있으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 하는 제가 우려가 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시간에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제수의 딜레마처럼 서로 입을 다물면은 진실을 폭로가 안 되는데 벌써 이미 둑이 터졌어. 저쪽에서 저렇게 얘기 나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먼저 폭로를 하고 제보를 해서 나만이라도 경감을 해야 된다. 이런 죄수의 딜레마가 이미 지난주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아마도 김병주 이 사령관의 오늘 저 제보가 맞다면은 아마 이제 김용현 그 장관을 비롯해서 군 수뇌부에서도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을 커버하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김병주 의원의 오늘 그 제보 내용을 사실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평양 관저 15 저게 확인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뭐 안 되리라고 믿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제보로 국민들께 많은 것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로 김의원실 측에는 여러 차례 검증을 했고 또 한 가지 루트가 아니라 여러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또 수사를 통해서 또 접점이 생기면 확인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박진영, 김기흥 두 분께 요거 짧게 여쭙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그러면 이 무인기를 날렸던 그 시점이 디올백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등등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죠. 그때 국민들은 정말 대통령 부부가 이랬어라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때 군을 동원해서 무인기를 날렸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좀 비참한 상황 아닌가라고 좀 저는 당시의 상황 논리 이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엄이라든가 잠기 집권 이런 것들을 구상을 했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이게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내가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6.25가 발발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다음에도 계속 대통령 못했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 가설이 존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2022년 대선을 치르면서부터 선거법 관련 문제도 있었고요. 김건희 리스크는 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안전해지려면 장기 집권해야 된다. 누구처럼?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장기 집권해야지만이 내가 안전할 수 있다. 부인이 안전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저는 애초에 친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장기 집권 독재를 꿈꿨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 맥락에서 무인기도 이해해야 된다. 네네네. 김기흥 대변인님. 저는 좀 지나친 비약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김병주 의원께서 공개를 했는데 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보낸 건 통상적인 군의 정찰 활동입니다. 군의 어떤 활동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외환 유치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게 우리나라가 북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 정찰하느냐 그런 부분이 이런 특검이나 여러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이 뉴스를 보면 우리 무인기가 백령도에 떠서 어떤 방향으로 들어간지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무인기는 북한도 우리나라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용산에 대통령실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전쟁을 일으킬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강력한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만 보고서 그거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안이었다고 보는 거는 저는 좀 앞서간 게 아닌가. 일상적 정보 활동은 말이 안 짧게만 더 되는데요. 드릴게요. 네. 네,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예. 일상적인 정찰 활동은 아니에요.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되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모든 군사의 전시작전권은 합참한테 있습니다. 근데 무인 드론기를 합참에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에서 지시했다는 게 문제라서 이거는 정상적인 정찰 활동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정찰 활동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전쟁은요,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크게 미사일을 쏜다 해서 전쟁이 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관저 근처에 무인기가 오고 거기에 자극을 준다면 국지전부터 시작해서 큰 전쟁으로 발발하는 것은 전전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고 정상적인 정찰 활동이었다.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그럼 반론 하나만 30초만 더 드리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군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군의 활동 중에서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네, 일단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합참 의장이 몰랐다는 것은 지휘 체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상적 정보 활동이 아니고요. 네. 일상적 정보 활동이면은 안 들켜야지 좋은 거지 않습니까? 들켰다고 만세 부르고 좋아했는데 그게 무슨 일상적 정보 활동이겠습니까? 네. 김병주 의원이 오늘 합참 그러니까 이 지시 주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군 루트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지시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분께서 염두에 두고 이 사안도 쭉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흔히 말해서 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됐다라는 말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4개 부처, 통일부, 여가부, 과기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한 지 13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 선서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네요. 여가부 장관 좀 임명하지 않는 객기를 결정하는 게 맞아? 위원장으로 자, 일단 양당 간사 나가서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아니 의견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돈이 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아주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는데 지금도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 드리는 겁니다. 5시 20분부터 다시 속개가 됐는데 잠깐 좀 들어보죠. 관계없이 그런 것들 병기 수리, 쓰레기 분리, 무거운 가방 공항에서 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좌진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사 도움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논점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가사 도우미와 발달 장애 자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논점 흐리지 맙시다 우리. 예. 요구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요구는 정회를 하기 전에 잠시 조용하시고요. 정회를 하기 전에 이제 여당은 보여줬는데 야당을 못 보여준 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그 후보자의 설명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김한규 간사하고 다 보지 말고 조은희 간사하고 잠시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후보자는 그래도 그 부분을 여당은 보여줄 수 있는데 야당은 보여줄 수가 없다는 그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 개인에 대한 지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료 대해서는 제출을 관련해서 여야가 조금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논쟁이긴 한데 오전부터 오늘 극에 달한 신경전이라고 언론들도 많이 평가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뭔가 좀 삐걱삐걱하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서영주 전 대변인님, 네. 오전에 일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오전에는 기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상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 갑질 논란, 그러니까 보좌진이라고 뭐 지칭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들이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기싸움을 떠나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어떤 해명의 태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눈여겨봤는데 사실상 뒤늦게나마 어떤 그 갑질 피해로 있어서 상처받은 보좌진들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다만 그게 좀 늦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해명 부분에 있어서 사실 쓰레기 부분, 그다음에 비대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죠.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비대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비대 부분을 조언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조차도 해명 자체가 그냥 담백하지 않아요. 사실상 비대가 고장 났는데 지역 보좌관한테 그걸 조언을 구했다. 그냥 단박하게 그 비대 부분에서 수리를 맡겼다고 하시지 왜 또 조언을 구했다고 해서 비대를 왜 조언을 구합니까? 그리고 그 카카오톡이나 그 녹취에 보면 수리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언은 수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꼬투리들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상처받은 보좌진들한테 심심한 요구를 표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쓰레기와 비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있어서 해명이 달랐던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 사실은 지역보좌관한테 했는데 수리도 맡겼다. 네. 이 모든 처신들이 잘못됐고 이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공면하는 데 있어서 더 상가하고 노력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게 그냥 정석이에요. 근데 저는 그 해명에 대해서도 또 여지를 남겨서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여지를 남겨버렸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들이 곳곳에서 있어서 일단 마지막 청문회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사과라는 평을 하셨는데 먼저 오늘 사과 장면 오전의 내용을 좀 직접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쓰레기 분리를 보좌진들에게 시킨 적이 있습니까? 사진 보시겠습니다.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촬영 관련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법적 조치 말한 적 없다 했는데 메시지 보낸 것 중에 2명 모두 법적 조치라고 이렇게 고발 관련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식 설명도 아니고 공식 자료도 아닙니다.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밖으로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네, 김동연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까, 임명 철회를 할까, 아니면은 한 명도 나고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속뜻인지 이것을 지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피켓 시위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한 게 오늘 그 청문회에 대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거 없이도 강선우 후보자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는 데 주력을 했으면 어떻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켓 시위 저거 내리지 않으면 절대 선서부터 시작한 예정된 절차 이거 안 한다라고 할 게 아니었죠. 이른바 조은희 간사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의원 청문회 때 똑같은 피켓 시위를 한 게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글쎄
저걸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런 면에서는 피켓 관련해서는 양측에 다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했다. 저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되는데 오전에 파행은 피켓 시위가 본질이 돼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강선호 후보자가 여러 가지 한 7, 8가지 지금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2명의 보좌관, 거론되는 2명의 보좌관에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하게 됐는데 대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좌관들은 어떤 이유이든지 더 이상 얘기를 못하면은 다른 층 또는 뭐 다른 의원의 보좌관으로 또 가는 게 거의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보좌관으로 가려고 했더니 먼저 강선호 후보자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취업 방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의혹이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공직에 자격이 없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생계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자기와 뜻이 안 맞아서 나간 사람을 이 사람 쓰지 마세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글쎄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여성가족부의 주된 업무일 텐데요. 여성을 비롯한 저렇게 본인과 함께 이 생사를 같이 했던 보좌진의 취업까지 막는다. 이것은 뭐 근로기준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매우 의심된다. 그런 의미에서 강선호 후보자는 이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라.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중앙일보 보도 화면에도 나왔지만 전후 사정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강 후보자 측은 해명을 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청문회 전까지 증인 채택을 두고도 좀 여야가 입장차가 컸습니다. 사실 전직 보좌관이 한 언론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을 증인으로 뭐 채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있었는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 이렇게 증인이 가장 확실하다고 보이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검증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냐라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네, 뭐 참 당인으로서 참 말씀드리기가 난처하네요. 저도 네, 사견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는 참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청문회를 보면서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좌관이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이 저는 첫 번째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또 야당이 보이는 행태도 정책 검증이라든가 도덕적 검증이 아니라 언론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건수 잡고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하는 부분으로밖에 빠지지 못한 점들, 이건 또 못내 아쉬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뭐 기본적인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안이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더라도 업무 능력이라든가 국정의 이 안정을 위해서는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자라는 입장을 저는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그런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우리 그 서용주 대변인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제일 아쉬운 점은 심심한 사과라는 게 뭐 지루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속 깊이 우러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보좌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애초에 했더라면은 이걸 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대통령실 반응은 잠시 후에 다시 또 따로 짚어보고요. 김기흥 대변인님은 이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당시에 이제 청문회가 있을 때 이른바 산무라고 하죠. 자료도 부실했고 증인도 없었고 참고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당시 후보자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입으로만 소위 말해서 때운 청문회 아니냐. 물론 여당 쪽에서는 뭐 야당이 뭐 굉장히 뭐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국민들이 볼 때 그 8억 원에 있어서 비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450만 원 누가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맡겨놓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따박따박 450만 원을 주고 그리고 또 원금까지 상환해 줍니까? 그리고 또 장모 찬스로 2억 원 받았는데 본인이 증여세 관련해서 납부했다고 하지만 그 증빙 자료 내라고 했는데 안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틀 되는 날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보이콧을 약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날 와서 국민의힘이 도망갔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의 민주당이 볼 때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야당을 보는 게 아니다. 정치를 야당을 보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김민석 후보자 지금이라도 떳떳하시면, 지금 총리죠. 김민석 총리 되시는 분께서 지금도 떳떳하시다면 저는 증여세 관련해서 자료 지금이라도 내면 됩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만 때우면 된다, 아니면 이틀만 때우면 된다.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그런 유효 카드는 김민석 당시 후보자가 다 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료는 내야 되는 게 맞다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는 좀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주진혁 검사에 의한 취조장처럼 변질된 측면이 있고요. 국민의힘이 서울에다가 전부 다 6억 어디 숨겼느냐, 이재명 정부 뭐 퇴진하라 이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른바 정권의 출범 전부터 발목 잡기를 했다. 이런 측면이 저는 작동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역대 한동수 총리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총리는 어느 정도 허니문이라는 입장에서 임명을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김민석 총리 때의 청문회는 야당의 과함이 좀 더 심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청문회는 조금 다르다라는 좀 반론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청문회를 보는 대통령실도 1기 내각 첫 인선인 만큼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 들어보시죠.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좀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서요.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검증을 통과하신 분들이었는데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몰랐거나 혹은 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더 있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반응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정당 지지도 지금 제 뒤로 나가고 있습니다. 56.2% 민주당이고요. 국민의힘이 24.3%입니다. 이게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그 갑질 의혹이 9일에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에 대한 여론도 반영된 조사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보는 양당의 지지도는 민주당이 훨씬 압도적이거든요. 네.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지금 청문회 국면을 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은 또 반대로 이번 국면을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좀 반등을 노려본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보면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반영될 때 물리적인 시간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다 잘하고 있고, 특히나 강선우 후보자가 무결점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에 대한 어떤 지지와 기대와 희망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지지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나갈 때 과도하게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오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야당이 잘하고 못하고를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정치라는 게 상대적인 어떤 경쟁이 있지만 대통령,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서로 간의 어떤 적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될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본인이 지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부족한 인물들이 몇몇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이 안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자체, 내가 부족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걸 한다면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한 거는 저희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국면에 있어서 저희가 쇄신을 해야 되는데 쇄신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을 지지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감이 도리어 민주당 쪽으로 좀 사람들의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패널 한 분께 기회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 잡히셨기 때문에 네, 최영주 부대표님. 예. 100% 방어를 밀어붙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두 명은 양보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이 높은 상황인데요. 장관 후보자들은 민주당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사권이고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죠. 사실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뒤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지금의 논란 자체가 당 지지율에는 뭐 반영이 안 되고요.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역차가 벌어지는 건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쁜 대통령이었다면, 바쁜 대통령이죠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목도하는 이 국민의힘이 여전히 품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죠. 저는 그 차이가 결국에는 당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쁜과 나쁜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10초만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10초입니다. 지금 56.2%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예. 제가 하나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0% 지지율을 넘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문제 있는 후보 한두 분을 임명 철회를 하시면은 60% 넘어간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박주영 부원장님 10초 더 드릴까요? 완전 책임. 민주당은 지금 주요 액터가 아니죠. 예. 대통령 지지율에 이제 기대서 올라간 거다라고 예. 봐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정치 개혁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압박을 하든가 아니면 국회 본연의 입장에서 장관 임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든가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0초씩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청문회는 오늘 아마 저녁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뭐 특검 소식, 청문회 소식 뉴스가 정말 쏟아져서 제가 바쁘게 봤는데 본격적인 토크 전에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소환에 불응했고 아까 특검이 밝힌 서울구치소의 그 입장을 들어보면 수용시설, 수용방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먼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전 대통령 버티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 들어와서 그 자신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있었던 사람들이 진술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주요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마 이제 다시 구속되고 이제쯤은 현실인식이 온 것 아니냐. 내란죄 또 이 비상계엄에 따른 자신의 직권남용 등등 여러 가지 혐의가 확정되는 시점이 오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치소 측에서는 아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제 구인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강제 구인을 해보고 정 안 되면 아마 방문해서 구치소 내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방문해서 구치소 내에서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것까지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이게 뭐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보도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우리 지지도 폭락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데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법 위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와서 피의자로서 자기가 거부할 수도 있죠.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버티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 보수 정당의 정치인으로서는 참 괴로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환에 응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과 아예 소환 자체에 불응하는 것도 국민들이 보는 게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그거는 최소한 자기 권리죠.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로서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강제구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저건 통상의 일반인으로서는 행사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지금 뭐랄까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법 위에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교도소에서도 구치소에서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끌어내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입장이시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당장 비판 나오겠죠. 왜 똑같은 법 앞에 평등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든 상황입니다. 네, 서울구치소가 특검에 설명한 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밖으로 내보내기는 아주 좀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을 김종혁 최고위원이 언급했습니다. 자, 이에 관해서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이슈 토크 이어서 지금 단도직입에서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우선 강선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일단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까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역 사무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입니다.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보좌진께 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불러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부품 교체를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좀 소명이 됐다 보십니까? 아니 저는 저 해명이 더 웃겨서 계속 웃었는데요. 아니 비대에서 물이 뿜어져 나면 아파트겠죠 아마. 어디 사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 비대 어디서 구입했지? 라고 해서 그 비대 회사에다 연락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아니 지역 사무소가 2분 거리에 있다고 했는데 아침에 그때 자기가 눈 떠서 화장실 갔을 때 그러면 그 지역 보좌관은 사무실에 나와 있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출근할 거 아닙니까?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역사무소가 2분 거리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시킨 게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하는 게 회관에 있는 보좌진을 불러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관에 있는 사람 부른 것도 아닌 거 아니냐라는 식의 뉘앙스잖아요. 저 얘기 들으면서 너무나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차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저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했으면 그게 자기 집 화장실 비대 고장난 것을 지역 보좌관한테 빨리 알아봐서 어떻게 처리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인지를 자기가 몰랐다. 저분은 평소에 저렇게 사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관련 부품 교체를 업체를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달라. 그러면 그분이 무슨 그 배관공도 아닌데 업체를 통해서 지금 그분이 와서 그걸 다 뜯어고쳐서 합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쭉 듣고 나면 저분은 저게 아주 일상화된 자기의 행동이어서 그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고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듣는 사람이 염장을 더 지르는구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덧붙일 말씀. 예, 일단은 본인도 약간 부적절한 업무 지시라는 부분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사려 깊었으면 그렇게 그 부당한 업무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전화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전화를 한 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아마 그 지역이 있고 가깝다 보니까 평소에 아마 그런 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청문회에서 그런 사안들을 좀 그 국민의힘에서 좀 꼽아봤으면 좋겠어요. 저 조사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는지 봤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일회성으로 있었다, 딱 한 번 있었고 그 외에 없었다 그러면은 뭐 그 본인도 인정을 했고 잘못이라고 했고 인정을 했는데
여러 차례 예를 들면 그렇게 집안 대소사를 지역에 있는 보좌관에게 반복적으로 지시를 했거나 그렇다면 굉장히 이건 문제가 있죠. 근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 현재까지 청문회에서는 이 한 건만 드러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가적으로 관련된 이러한 행태가 반복적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를 한번 청문회 내에서 입증된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거치와 관련돼서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자가 참고인으로 나오든가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이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하는 얘기로 봐서는 글쎄요, 화장실만 저랬을까? 그럼 전구가 나가거나 집안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구한테 얘기했을까? 그럼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쓰레기를 가져와서 뭐 회관에서 뭐 분리수거를 시킨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모양이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당사자들을 채택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려요.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음식물 쓰레기 부분도 일단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뭐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나와서 분리수거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침을 안 먹고 나와서 먹다가 그냥 차에서 먹다가 그냥 그걸 놔두니까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수행비서 그러니까 운전하는 그 분들이 그런 차내 정리 같은 걸 하면서 아마 치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명을 한 것 같아요. 청문회장에서는. 근데 이것도 하여간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이 뭐 진짜 집안에 있는 음식 쓰레기를 잔뜩 들고 나와서 한 건지 아니면 뭐 차 안에서 먹다가 남은 음식인 건지는 그건 사실관계를 좀 일단은 진술이 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좌진 중에 한 명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는 거고 강선우 의원은 후보자는 자기가 오는 차 안에 도중에 먹던 건데 그거를 들고 나오지 못한 건 좀 자기 불찰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비대, 뭐 음식물 쓰레기,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에 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먼저 말을 오전에 하고 시작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서 제가 그래픽으로 의혹과 해명 전해드렸는데 뭐 취업 방해, 또 재산 신고 누락, 위장 전입 관련해서도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저녁 또 내일 아침 정도 되면 정리가 돼서 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 강선우 후보자뿐만 아니라 여러 의혹들이 조금씩 불거지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평소와는 앞서 2, 3주 전과는 다르게 오늘 아침에 우상호 정무수석 뭐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조금은 주의 있게 지켜보겠다라는 스탠스로 좀 바뀐 뉘앙스가 보입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민 여론 살필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소명이 안 되면 더 고민해야 된다라고도 13일에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장이 조금은 여론을 보면서 좀 변화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종혁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지금 말씀들만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예상은 그냥 밀고 나갈 것 같다라는 게 더 강해요. 예. 물론 이제 그 청문회라는 게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일보다는 아까 홍익표 의원님하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사실은 그게 결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론이라는 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니네가 제일 잘못한 사람들이야. 니네 당이 제일 나빠.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저런 임명 자체가 여론이 들끓고 그래서 그게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이러면 바꿀 것 같은데 아마 안 바꾸지 않을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렇게 약간 좀 다독거리는 식으로 두 분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안 바꾸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뭐 기본적으로 오늘 청문회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판단할지는 청문회 결과에서 본인이 해명한 것, 그다음에 야당 측에서 그 제시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1차적으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 여론인데 통상적으로 여론조사 지금 오늘 아까 발표된 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 주말에 한 걸 거예요. 아마 오늘 발표된 걸 보면. 그럼 이제 오늘 청문회하고 이제 계속 이번 주에 그 주초에 지금 청문회가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도 또 있고 하는데 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여론이 주 후반경에 반영이 될 거예요. 예. 청문 보고서가 당장은 채택이 안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심각할 정도로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그 영향을 준다면 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과거 모든 정권이 그런 고민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뭔가 읍참마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네. 근데 저거를 여론조사를요, 그냥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국민의힘, 그럼 저희 확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만약에 저 후보자들 2명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나 그다음에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이 정당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그런 질문을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참고로 아까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정당 지지도 지지율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7월 10일, 11일. 참고로 지난 9일에 강선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그 파열음은 이미 적용이 된 지지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차이가 있긴 한데 민주당은 56.2%, 국민의힘은 24.3%. 그러다 보니까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그냥 밀어붙일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말은 저렇게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등이었고.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저게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안에서 조금씩 금이 간 거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건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낙마를 시킨 다음에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글쎄, 근데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 또 후폭풍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문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최대한 버틸 겁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어느 정부 여당이 모든 정부가 그렇죠. 안 버틴 적이 없어요. 버틸 때까지 버티는데 그로 인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아까 제가 저 조사는 일단 초기에 문제되게 된 거고 아마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좀 봐요. 더더군다나. 예, 그렇다면 주말 새 계속 논란이 있었고 오늘 내일 또 청문회 오늘 뭐 단순히 한 장관 후보자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관 후보자를 놓고 만약에 그 상당한 지금보다 지지율이 한 4, 5% 이상 보통은 이제 한 2, 3% 움직이는 건요. 약간의 뭐랄까 이제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통상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은 2, 3%는 그냥 뭐 추세적 흐름이라고 봐요.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데 한 4, 5% 이상 움직이면은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지율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잠시 후에 직빈할 건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이번 청문회 국면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일 텐데 이걸로 좀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 총리가 되셨지만 그때 청문회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뭐 배추밭 투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를 그쪽에서는 제대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증인도 없었다라는 이 얘기를 하시죠. 그 맞아요. 우리 당에서 그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제대로 됐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공격은 많이 했지만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파고 들어갈 것들이 많았는데 그 역할 분담도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는 사실은 저희가 뭘 하든 간에 별로 신뢰를 주지 않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일반 국민들은 나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니네 당 나와서 하는 거 싫어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더 많아요. 뭐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좀 맥이 빠지시는 것 같고 그리고 파이팅도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홍익표 의원께 요거 하나만 여쭙고 바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역 의원 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현역 의원인 후보자는 낙마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속단할 수 없는데 영역이라서. 예측이기 때문에 다만 근데 현역 의원들이 불패는 꼭 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서로 봐주기다.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선출직 의원으로서 저희가 재산 신고도 하고 일정 정도 계속적인 자신에 대한 검증을 해왔다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야 간에 이런
소위 얘기해서 너무 지나친 것은 좀 자제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고려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 역량 자체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검증된 사람들을 되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그 현역 의원 불패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여야가 무조건 봐준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에이,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영순위를 이야기하자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즉각 누굴 내치는 게 혁신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한다는 이유도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내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위원회는 당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잘 해주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책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친다든지 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지도부와 혁신이 충돌하는 모양새라고 저희가 언론들이 평가하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냉정하고 좀 야박하게 평가를 한다면 지금 현재 친윤 지도부는 실질적으로 뭘 바꾸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비대위 자체가 비상적인 상황인데 무슨 혁신위가 또 필요합니까? 비대위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비대위가 본인들은 하기 싫고 그러니까 뭔가 안철수 그리고 윤희숙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혁신을 하는 듯한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 좀 중도적인 사람들 아니야? 라는 거를 통해서 분위기만 좀 만들어내고 일종의 쇼를 하는 거였는데 저 두 사람 모두가 이렇게는 안 되겠어 하면서 세게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글쎄 저거는 원래부터 예정돼 있던 길대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였다.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 좋다수다라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아주 칭찬을 한 게 며칠 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일단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혁신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원내대표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당권파들의 지지를 받아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한계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비대위는 길어야 지금 8월 말 정도까지 그 전당대회까지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뭔가 혁신하기보단 아까 김정혁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그냥 신용만 하다가 다음 그 당대표에게 떠넘기고 싶은 게 지금 그 송원석 체제의 속내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 대선 패배의 어떤 분석 100서 정도만 쓰고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자꾸 더 나가서 인적 쇄신 얘기를 하니 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윤희숙 비대위원장도 약간 말이 달라지긴 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인적 쇄신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취임할 때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네, 권한이 없다고. 그리고 지금도 얘기하면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그 반성과 사과를 반대하면 인적 쇄신 영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는 데 방점보다는 반성과 사과를 하는 거를 막으면 그럼 인적 쇄신 대상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약간 모호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때와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놈의 인적 쇄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도부와 혁신위가 싸우는 듯한 모습. 그러면 정말 인적 쇄신은 빼놓고 가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면 명확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새로 와 보니까 이거 없이는 안 되겠네라고 느낀 걸까요? 왜 또 파열음을 굳이 일으키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얘기가 좀 달라지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태 위원장 같은 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거 내가 다 했던 얘기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만 하면 뭐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주장을 할 때 그러면 옆에서 좀 지지 발언을 해주든가 응원을 해주든가 그건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본인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거는 개혁순위 영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은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다음에 이 친윤의 어떤 그림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극우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회생이 어려워요.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그거. 근데 문제는 그 지금 당권을 잡고 있거나 당의 주력을 하는 분들이 다 관련자들이잖아요. 그럼 고해성사를 하면서 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는 과거고 잘못된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난 백의종군할게. 미안해. 나 탈당할게. 미안해.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아무 진정성을 안 느끼는 거죠. 그 혁신의 인적 쇄신 관련해서 지금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전 지도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반발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보여주시죠.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인데 인적 쇄신 동의 안 한다. 소속 의원 107명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인데 라고 하면서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3년 뒤에 총선으로 남겨놔야 한다라고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3년 뒤 총선으로 그럼 그때까지는 좀 버텨보자 뭐 이런 뜻일까요? 그 3년 뒤에 가면 뭐 지금의 탄핵에 대한 책임을 그때 가서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때 정치판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을 정리하지 않고 가면 3년 뒤에 총선 가서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굉장히 아니한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예컨대 이런 탄핵이나 내란 이런 게 없이 일반적인 정권 교체였다면 저 말이 또 뭐 그냥 그럭저럭 또 먹힐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정권이 내준 거고 그것도 탄핵을 당했고 또 지금 중간에 후보 교체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당내 비민주화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인적 쇄신을 누가 얘기하기 이전에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지도급 인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게 뭐 죄송하지만 앞에 계셔서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비극입니다. 앞에 계신 김정일 전 최고위원님. 그렇죠. 오늘 이 발언 두고 네. 윤상현 의원이 작년 12월에 뭐 재서봐 지금은 욕해도 시간 지나면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결국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망각에 기대서 한 표현 아니겠느냐. 3년 뒤 총선으로 미뤄두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요, 요즘은요, 이제 SNS 시대가 되면서 본인들이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녹취로 남아있고 영상으로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도망갈 구석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비상계엄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도 나는 해제 투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일각에서는 아니, 그 비상계엄은 잘못됐어. 근데 그래도 탄핵은 했으면 안 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거든요, 이게. 뭐 무슨 음주 사고를 냈어. 근데 처벌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저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시간만 계속 끌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당이 이제 지지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왜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기 책임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지지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그럼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위헌정당 해산 문제를 홍준표 전 시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되겠어 하면서도 우려도 하고 있고 그럼 자꾸 그런 우려의 이유인즉슨 국민의힘 스스로가 내란 세력하고 소위 그 내란, 쿠데타, 비상계엄 이거하고 완전한 절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팎의 우려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 종교에 기댄 극우 아스팔트 색하고도 단절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나가겠다. 그다음에 과거에 책임이 있던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정권 하에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한 대여섯 명이 스스로 그 뭐 다음 총선 불출마 정도를 3년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당이 죽게 생겼는데 3년 뒤에 어떻게 기다립니까? 한 몇 명이라도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당이 다음에 혁신의 단계로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제 바뀌었으니 우리한테 한번 관심과 기회를 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도 오랜만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는데 이 내용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피부 그걸 왜 기다려? 요즘 대세 올리지요. 방콕이 내게 남긴 것. 고소 마셨어. 고수 더 주세요.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출시. 슬기로운 라이트 라이프. 헤비한 게 싫다고 맛까지 포기할 순 없죠. 라이트 앤 조이 하프 케찹. 당분 염분 50% 다운. 멋있어. 즐기세요. 더 가볍게. 네, 짧게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왜 이른바 한덕수 옥립작전을 그때 펼쳤냐, 이걸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권영세 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친윤이라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한동훈을 몰아내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동훈이 존재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았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한 거네. 이런 게 자꾸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했던 일들이 다 묻힐 텐데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 홍 대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오대영 앵커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단도직입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Être dans l'univers de la beauté. Être dans un espace libre. Être harmonieux. Être chez Diêtre. Construction des bains. 저 여럿이 가면 안 돼? 대한민국 숙취 해제.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뉴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짜잔! 와, 맛있겠다. 근데 설거지는 어떻게? 걱정 마. 프릴. 셀프 기름 분해 효과로 기름기 많은 설거지도 싹. 깨끗해. 새로워진 프릴을 경험해보세요. 네, 오늘 제가 대신 진행한 오대영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오대영 앵커가 나옵니다. 고맙습니다.